안녕하세요. 클로드 드뷔시의 음악 세계로 함께 떠나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요. 와, 드뷔시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만의 소리를 만들었을까? 또 그게 20세기 음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독창적인 음악가죠. 특히 오늘은 그 초기 작품, 아라베스크 있잖아요. 이걸 중심으로 그의 좀 혁신적인 면모, 그리고 그 배경을 좀 깊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아라베스크가 딱 좋은 시작점인 것 같아요. 근데 드뷔시 음악은 왜 들으면 뭔가 좀 몽환적이기도 하고 되게 색다르잖아요. 그렇죠. 익숙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다른 느낌. 심지어 이게 오늘날 재즈나 팝 음악에까지 영향을 줬다니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죠. 우선 드뷔시는 그 당시 음악계를 딱 잡고 있던 독일 낭만주의 있잖아요. 아, 바그너로 대표되는. 네, 맞아요. 바그너 스타일의 막 강렬하고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감정 표현 이런 거에는 좀 거리를 뒀다고요. 네, 확실히 그런 경향이 있었죠.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는 음악이 우리가 굳이 잡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느껴지는 그런 즉각적인 즐거움이어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했대요. 맞아요. 그래서 막 노골적인 감정보다는 감각적인 인상이나 분위기, 색채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아, 색채.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네요. 바로 그 지점부터 드뷔시 음악이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화성을 쓸 때도 예전에는 막 다음 코드로 가야 해 이런 기능적인 역할이 중요했잖아요. 네, 그렇죠. 코드 진행의 논리 같은 거. 근데 드뷔시는 거기서 좀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화음 그 자체의 울림, 그 고요한 색깔, 거기에 더 주목한 거죠. 화음 자체의 색깔이요? 네, 보내주신 악보 자료에도 나오지만 그 아라베스크 1번 보면 조표는 이장조인데 실제로는 장조나 단조가 아닌 교회선법 중 하나, 샵 도리안 모드를 써요. 도리안 모드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네, 고대 교회 음악에서 쓰던 음계인데 이걸 쓰면 장조나 단조처럼 딱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좀 뭐랄까 모호하고 신비로운 느낌이 들죠. 조성의 느낌을 일부러 흐리는 건가요? 아, 일부러 흐릿하게. 그렇죠. 그리고 당시 화성학에서는 이건 쓰면 안 돼 했던 병행화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두 소리가 똑같이 나란히 움직이는 거. 맞아요. 그런 것도 아주 과감하게 사용했어요.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는 소리를 일부러 쓴 거죠. 그렇게 금기시되던 소리를 썼을 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느낌, 말씀하신 그 색채를 만들어내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 비기능적인 화성이나 병행화음은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음악의 흐름을 살짝 비껴가거든요. 기들을 벗어나는 거군요. 네, 그러면서 소리에 뭔가 신비롭고 아까 말씀하신 몽환적인 느낌? 모호한 느낌을 더해줘요. 마치 안개 속 풍경을 보는 것처럼요. 안개 속 풍경, 비유가 좋네요. 이런 선법 활용이나 독자적인 화성 탐구가 결국 조성이라는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훨씬 자유롭게 색깔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자유로운 색채 표현. 그리고 이게 나중에 재즈 뮤지션들이 코드 진행 위에서 특정 모드를 사용해서 즉흥 연주하면서 독특한 분위기 만들잖아요. 네네, 모달 재즈 같은 거요. 바로 그런 식으로 현대 대중음악에서 화성적인 색채를 탐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다리를 놓아줬다고 볼 수 있어요. 와, 그러니까 드뷔시가 이미 그 길을 열어준 거네요. 화성뿐 아니라 리듬이나 형식에서도 기존 틀을 깨려고 했다고요? 맞아요. 리듬도 그렇죠. 빡짝 맞아 떨어지는 박자, 규칙적인 리듬 패턴 대신에 훨씬 유연하고 예측하기 힘든 흐름을 만들려고 했어요. 물결처럼요? 네, 뭐 그런 느낌이죠. 강박, 그러니까 첫 박에 심표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헤미올라라고 해서 2박 리듬이랑 3박 리듬이 막 섞이면서 리듬의 무게중심을 흔드는 기법들, 이런 걸 많이 썼어요. 헤미올라, 들어본 것 같아요. 리듬이 선쩍 비틀리는 느낌. 네, 그런 거죠. 형식도 마찬가지예요. 뭐 소나타 형식처럼 딱 정해진 틀의 음악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음악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방식을 더 좋아했어요. 오히려 정해진 틀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군요. 그렇죠. 당신이 보내주신 글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더라고요. 인위적인 형식은 음악을 그냥 딱 듣고 느끼는 그 즉각적인 감상을 방해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런 혁신이 그냥 혼자 골방에서 고민해서 나온 건 아니겠죠? 물론이죠. 다양한 분야와의 교류가 정말 중요했어요. 당시 파리에 있던 상징주의 시인들, 특히 말라르메 같은 시인들과 교류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 시인들하고요?
네, 시가 가진 어떤 암시적인 힘, 직접 설명하지 않고 분위기를 전달하는 방식, 이런 걸 음악에 가져오려고 했고, 또 인상주의 화가들 있잖아요. 모네나 르누아르 같은 네, 빛과 색채의 화가들. 특정을 그리는 게 아니라 움직임 그 자체를 그리려고 한 거예요, 소리로. 와, 예술 분야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 정말 재밌는 부분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계기가 1889년에 파리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였어요. 아, 만국박람회. 거기서 인도네시아 가물란 음악을 처음 접했는데 그 특유의 이국적인 음계랑 타악기 중심의 리듬이 듀뷔시에게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소리의 세계를 열어준 거죠. 가물란 음악. 그 독특한 울림이 듀뷔시 음악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예요. 또 일본 화가 호쿠사이의 유명한 판화 있잖아요. 카나가와 앞바다의 파도. 아, 네. 그 엄청난 파도 그림. 그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서 관현악곡 바다를 작곡한 건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고요. 그림에서 음악적 영감을 받다니 대단하네요. 심지어 당시 자료를 보면 당시 과학기술 발전 같은 시대적인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해요. 예를 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 같은 파동의 발견이라던가 사진이나 초기 영화를 통해서 움직임을 포착하는 기술 같은 거요. 과학기술까지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네, 그러니까 듀뷔시는 단순히 자연의 겉모습만 그린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에너지, 어떤 움직임 자체를 소리로 표현하려고 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깊이 들어가니까 정말 여러 가지 요소가 얽혀 있네요. 결국 정리해보면 듀뷔시